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. 2025학년도 동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기말고사. 이 시험지랑 또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시험이 뭐랄까, 어땠는지, 또 어떤 문제들이 좀 중요했는지, 그리고 앞으로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실질적인 그런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. 시험 원본도 있고 블로그 분석, 또 유튜브 해설 영상까지 저희가 다 봤거든요. 네네.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. 그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웠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반응이 좀 있었죠. 네. 어떤 점들이 좀 그렇게 느끼게 했는지 그 특징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. 좋습니다. 우선 전체적인 큰 틀, 이거부터 좀 볼까요? 총 23문항이었는데 난이도 배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. 분석 보니까 중난이도가 되게 많던데요? 맞습니다. 그 구체적으로 보면 하가 7, 중이 13, 그리고 상이 3문항 이런 구성이었죠. 아하,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에서 좀 실력을 다지고 고난도 3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딱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보였어요. 그렇군요. 특히 이제 단원별 배점을 보면요. 경우의 수, 순열, 조합 여기서 9문항, 점수로는 38.1점이고요. 와, 비중이 엄청나네요. 네.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 여기서 6문항, 26.2점. 그러니까 이 두 단원이 거의 뭐 시험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네요. 근데 이게 특정 단원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 개념을 막 섞어서 내는 거, 소위 말하는 융합형 문제들이죠. 이것도 되게 많았다고요. 분석 자료마다 다 그 얘기를 하던데 이게 진짜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. 고 지식들을 막 연결하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력, 이걸 평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동아고 시험이 딱 그런 예시가 된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좀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? 그 시험지에서 18번. 이게 좀 기억에 남는데. 숫자 카드 7장 중에 6장 뽑아서 배열하는데 조건이 이웃한 두 수 곱이 모두 짝수. 와, 이거 조건이 되게 까다롭잖아요. 네, 맞아요.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을까요, 여기서는? 이 문제 핵심은요,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곱이 짝수라는 그 조건을 어떻게 배열의 어떤 제약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느냐, 이거였어요. 아, 곱해서 항상 짝수가 되려면 절대 홀수끼리는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니까. 네, 그 결론에 딱 도달해야 풀리는 거죠. 이걸 만족시키려면 이제 7개 숫자 중에 홀수 넷, 짝수 셋인데 홀수 3개랑 짝수 3개를 뽑는 그 조합 4C3 곱하기 3C3. 이걸 먼저 생각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짝수 3개를 먼저 배열하고 3P, 그 사이사이 빈자리 4군데에다가 홀수 3개를 배열하는 4P3, 이런 전략을 써야 했어요. 아, 단계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계산하면 뭐 576까지인데 이 숫자 자체보다도 이 논리적인 흐름, 조건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구나. 이게 중요했던 거죠. 네, 조건 해석 능력이 관건이었어요. 야, 듣고 보니 그러네요. 그럼 15번 문제.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연립 2차 부등식이잖아요. 보통 해를 구하는데 이건 반대로 해가 없도록 하는 실수 A 범위를 찾는 거였죠. A 값에 따라서 막 해 범위가 달라지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? 여기서 중요한 건 식으로만 푸는 것보다 수직선을 그려보는 게 훨씬 좋아요.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거죠. 수직선. 네, 두 부등식 있잖아요. x-1, x-a 셔거나 작거나 0이랑 x 플러스 3, x 플러스 a 셔거나 작거나 0. 여기서 a 값이 1보다 큰지, 같은지, 작은지, 또 마이너스 3보다 큰지, 작은지. 이 경우에 따라서 각 부등식 해 범위가 수직선 위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봐야 해요. 네네. 그리고 두 범위의 공통 부분이 아예 안 생기도록 그렇게 되는 a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죠. 아하. 차분하게 경우를 다 따져보면 최종적으로는 a가 0보다 크다?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과정 자체가 변수값에 따라 해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였어요. 꼼꼼함이 중요했겠네요. 그리고 20번 행렬 문제. 이건 뭐 자동차 생산량, 가격표 주고 내년 판매 금액 예측하는 약간 실생활 문제처럼 보였어요. 표가 2개나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기도 했고요. 이것도 핵심만 딱 짚는다면 뭘까요? 이 문제는 행렬 곱셈이라는 그 수학 도구가 실제 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보여주는 예시죠. 핵심은 그거예요. 올해 수출용 자동차의 총 판매 금액, 이게 주어진 두 행렬, A 가격랑 B 생산량을 곱한 BA 행렬의 어떤 특정 성분이냐, 이걸 파악하는 거.
아, 행렬 곱셈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군요. 네. 구체적으로는 1, 2 성분, 즉 1행 2열 성분이거든요. 그것만 딱 찾아내면 그 다음은 뭐 내년 생산량 30% 증가, 1.3배, 예상 판매율 70%, 0.7배. 이걸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. 최종적으로 0.91배. 네. 그러니까 행렬 연산의 의미를 이 문제 상황 안에서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. 그게 중요했습니다. 와, 들어보니까 진짜 문제 하나하나가 단순 계산이 아니네요. 그럼 이런 문제들 잘 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? 그 분석 자료들에서도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던 것 같은데요. 네, 역시나 그 얘기죠. 개념의 원리. 이걸 깊이 파고드는 게 먼저다. 아, 원리 이해. 네, 그냥 공식만 외우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오늘 본 문제들처럼 여러 단원 개념을 막 연결하고 통합해서 생각하는 연습, 이게 필수적이에요. 네. 문제 조건 나오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뭐 수직선이나 그림 같은 걸로 그려보는 습관, 이것도 도움 많이 되고요. 결국엔 좀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, 이걸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. 오늘 동아고 수학 시험 이렇게 뜯어보니까 확실히 고등학교 수학 시험이 단순 계산보다는 개념을 얼마나 깊이 아는지, 또 그걸 얼마나 잘 연결해서 생각하는지, 그리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, 이걸 중요하게 보는구나,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특히 경우의 수랑 방정식, 이쪽에서 변별력 있는 융합 문제들이 많았네요. 네, 그렇죠. 이 분석이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좀 방향을 잡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내가 어떤 유형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.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해야겠다.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? 네,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